형사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적시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내가 아닌 제3자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고발을 해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의 거의 완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명예훼손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명예훼손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무슨 얘기든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이나 총기 사건 때문에 사망을 한 연예인 뉴스는 봤어도 댓글 때문에 사망한 연예인 뉴스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민간인들도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형벌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몇 번이나 되냐 이거예요. 공권력에 지나친 낭비를 가져온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한국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종이 한 장만 써내면 공적 자금으로 그 예산과 지위를 보장받는 법률가들이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게 돼 있습니다. 또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압수수색까지 하죠. 명예훼손이 형사화되어 있는 이상 상대방한테 엄청난 타격을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갈 수가 있는 거죠. 무혐의가 나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 캐비넷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검찰 캐비넷에 내가 갖고 있던 핸드폰과 이 내 하드디스크 내역이 한 6년치, 7년치가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불안감과 공포와 스트레스는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소소하게 벌어진 일로 인해서 소송권으로 갔을 경우에도 그만큼의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리 징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명예훼손이 많은 축에 속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한국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검찰이 개입하지 않는 사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통 처리가 됩니다. 사소는 그냥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하면 법원이 날짜를 잡고 양쪽 사람이 나와서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로 변호사 없이 진행되죠. 그러면은 판사가 들어보고 유죄다라고 하게 되면 벌금 얼마를 국가에 내라라고 하고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라는 이 어떤 추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의 3배, 4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봤자 1억을 넘기기가 거의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꼭 필요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알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존파 아세요? 지존파? 아무도 모르시나? 지존파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는데 연쇄살인범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신원 다 깠어요. 이름 다 까고 뭐 다 깠습니다. 김기환 피고인 등 지존파 일당 6명에 대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은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흉악범죄가 벌어졌을 때 지금 국가기관에서 이 사람의 머그샷을 공개할지 말지를 회의를 해서 공개를 하잖아요. 이게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김모 씨, 이모 씨 이런 식으로 바뀌다가 요즘은 아예 성씨도 표시를 못해요. 그냥 A씨, B씨를. 그러니까 나중에 기사도 이해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요즘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0대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A씨가 지난 2017년 수능 만점을 받은 뒤 했던 인터뷰 기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유튜버들이 까는 거예요. 이제 알 권리가 침해가 된 거를 이런 일부 유튜버가 그 포인트를 노려가지고 터트려주는 거죠. 미국이 사실 고소고발의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많지 않나요?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뉴스를 봤을 때 명예훼손 사건이 진행되면 굉장히 크게 뉴스가 나올 정도로 보기가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알 권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정서와 문화가 있고 그 실제로 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텍사스의 한 도시에서 교육감이 공청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I was bullied, unbelievably bullied. I had nobody in the school system to help me. Is that the way this is going to be?
Lance, you were the one that shoved my head in the urinal. Thank you.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교육감 자리를 유지하지는 못했겠지만 나중에 교육감에서 내려온 후에 은근슬쩍 명예훼손, 고소고발, 손해배상 다 거는 경우가 우리나라 많죠. 미국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학폭 피해자로서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신상도 어느 정도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잖아요. 그렇죠. 학폭 사건 같은 경우에 그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는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꼭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례였죠. 이러다 보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가지고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고요. 미국 국무부가 매년 전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하거든요. 이 우리나라 인권에 대한 지적 중에 올해에도 어김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고 미국 국무부가 적었어요. 그럼 독일에도 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나요? 우리나라처럼? 독일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우리 바로 옆에 일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이게 법 조문에 있기는 하지만 거의 사문화돼 있어요. 이걸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만큼은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도 갔었는데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5대4로 나왔어요.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데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하나만 없어져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형법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공권력이 이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전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순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예훼손 제도의 또 다른 특징, 제3자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대신 고발을 해줄 수 있는 단의사불벌죄라는 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누군가 이 법적으로 이거를 고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로 돈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나를 지지해주는 확실한 나의 지지층이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라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권력자에 의해 악용이 될 소지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또 하나의 판결을 내는데 이 게리슨 대 루이지애나 판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결국에 검찰이거든요. 고위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동료 공직자인 검찰총장 하에 있는 검사들이 이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게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니면 정권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권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고소고발 건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트럼프만큼 언론하고 많이 싸운 대통령을 보기가 힘들죠. 이렇게 언론과 각을 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뭐 CNN이라든가 한두 군데는 고소고발을 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우리나라는 이게 점점 명예훼손으로 거는 그 대상의 폭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건수도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뭐 늘어난다거나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명예훼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얼마든지 권력자가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여론을 주무를 수 있구나, 여론의 입막음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우려가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다 보면 이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난 정말 알리고 싶지 않았던 나의 개인사였고 나만의 사정이야. 근데 이게 알려짐으로 해서 신변상의 불이익까지 당한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내가 이 커밍아웃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3자에 의해서 아우팅을 당했다.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진다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죠.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법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거를 오히려 차별법을 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딱 핀포인트로 차별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대안도 이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유태인 학살 부인죄 같은 게 있습니다. 지역 혐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에 따른 혐오. 상당 부분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특별 명예훼손법으로 처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방만하게 그냥 명예를 훼손하면 이제 다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서민들이 300만 원 들여가지고 고소고발 같은 거 하겠어요? 진짜 약자들은 그 300만 원 없어서 고소고발 못 하고요. 명예훼손이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두루두루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댓글창에서는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오고 명예훼손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법조문 하나 때문에 전 국민이 좀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최선의 방법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식의 논의가 좀 건설적으로 진행이 돼서 최소한 언론이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마음껏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까지는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다면 처벌받는